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장, 홍록기 키움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를 두 분 모셔놓고 하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오늘 일단 대결 구도로 좀 갈 수 있으시겠어요? 대결 구도로 한번. 오늘 취재는 중국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었나? 지금 의견이 뭐 저희가 지금 서로 싸우죠. 여기서 중국 더 빠진다. 아니면 네, 뭐 뭐. 중국 올라간다. 이렇게 싸워주셔야 시청자 시장 여러분들이. 시장 좋아질 수만 있으면 저희가 뭐 싸우더라도 그렇습니까? 좋아지기만 하면 되죠. 전 중국 좋아지는 거 안 바래요. 네. 중국 좋아지든 말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 인생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 인생에 관련. 근데 지금 중국이 김경환 파트장님이 얼굴이 계속 안 좋아요. 매주 안 좋아지고 계세요. 난 증시가 좋아. 물론 결국 증시가 좋아져야 되겠지만 빨리 경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예, 물론입니다. 네.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오늘 홍콩 왜 이렇게 급등한 겁니까? 김경환 파트장님부터 한번. 일단은 어제 중국이 쉬었죠. 네. 홍콩이 쉬었기 때문에 네. 어제 아시아 증시 강세를 네. 오늘 받았다. 좀이라도 누리지 못했다. 한 번에?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가요. 일단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9월 이후에 홍콩 증시 하락은 유로 달러랑 거의 똑같이 연동이 됐거든요. 파운드 하든 유로 달러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계좌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7, 8월이야 이제 자체적인 부동산이나 중국 자체적인 이슈가 더 컸다고 보고 네. 9월에 저희가 생각하는 전저점보다 더 내려간 상황은 유럽 이슈가 좀 컸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럽 쪽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고 어제 아시아 증시로 외국인들 좀 돌아온 부분들 또 달러 강세 좀 꺾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 너무 그렇게 억울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홍콩 시장도 주공 월봉을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네, 네. 정말 국내에 피바다죠. 굉장히 힘들게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하단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이라도 끌어올리는 게 일단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좀 그냥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면 혹시 그 뉴스에 봤더니 홍다 사태가 가닥을 완전히 잡은 것 같은데 네. 정책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홍콩 증시의 바닥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나요? 일단 부동산 이슈가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이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헝다 이슈는 앞으로 많은 과정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한 측면이 좀 있고 네. 경기나 어떤 주가 측면에서 프라이싱이 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네. 실마리를 좀 잡고 있고 네. 이게 결국에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던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떤 건설이 재개가 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떤 구조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다 반영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어요. 선반영을 다 하고 이제는 최소한 가닥이라도 잡았으니까 실제로 하진 않더라도 한 가지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주택 신규 구매 시 금리 인하 대책 이런 것들도 튀어나오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국경절 연휴 직전에 네. 세 가지 조치가 복합적으로 좀 나왔죠. 사실은 9월 달에 제가 내내 힘들었던 것도 어쨌든 부동산 회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침체는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요. 중정부 부양책은 상당히 조금 수동적이거나 좀 미온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조치들을 보면 물론 이제 경기가 어떤 부동산 경기가 V자로 회복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조치 중에는 그래도 좀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완화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키워도 좋다. 네, 일단은 시장은 기대감 자체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치고 나오셔야 돼요. 대결 구도로. 이거 우린 쉬었으니까 그거 안 돼요. 새로운 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쨌든 중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도 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이번에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급 측 문제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헝다 이슈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네.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상품이나 이런 내부 상황을 이제 열어보게 되니까 그 디벨로퍼들의 사실은 그 재무 구조나 그런 상품들이 모두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그 자금 출처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 조달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 레버리지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레버리지를 막다 보니까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분양 물량 증가 등등 최근 뉴스로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미분양 물량들은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착공, 완공, 판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가격 지표까지 지금 다 내려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금리 인하라든지, 그러니까 수요 쪽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금리 인하 정책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표현 좀 과격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가 많이 나 결국에 있으시네요. 이 자금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 아직까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유동성을 투입하는 부분들도 이제 미분양 프로젝트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미분양 물량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디벨로퍼들의 자금난이 조금 구조적으로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 회복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0일 그 월간 지표로 보면은 네.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전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간이랑 주간 거래량들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뒤면,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네. 또 10월 달 아니죠.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부동산 지표들을 보니까 조금 오히려 꺾여 있어서 네. 회복 시기를 저도 조금 빠르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다 자기 반성의 시간들. 진짜 반성을 잘 내시네. 네. 홍현은 자료를 통해서 좀 네. 신중하게 얘기를 좀 했었고 아. 저보다는 서로 다 모니터링 하세요? 뭐 자료는 그래도 업계에서 저희 또 보니까. 선후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의견들 좀 참고하고요. 워낙 그러면 매크로를 이번 달에 꼼꼼하게 이번 달에 내가 맞췄는데 쟤 틀렸네. 이런 것도 하십니까? 워낙 저희 많이 틀려서 기본적으로 뭐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도 제시했었고 저는 네. 생각보다 정책 대응이 좀 적극적이고 경계부역세도 좀 사이클 측면에서 좀 빠를 걸로 봤는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많이 늦어진 게 사실이죠. 아니 네. 네, 홍 의원님 추가 질문. 네. 제가 지금 기억을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네. 중국보다 부동산 값이 좀 빨랐잖아요. 네. 기억을 해보면 200만 원 건설을 하고 92년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몇 개 안 남기고 싸그리 문 닫았거든요. 네. 네. 그때 사실은 제일 우리나라 잘 나가던 건설회가 한양건설이 제일 잘 나갔었어요. 네. 아, 여의도에 있는 한양 아파트가 거기에서 지은 그럼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현대보다 더 잘 나간 게 한양이었어요. 네. 근데 한양 닫았죠. 한신공영 닫았죠. 뭔가 이런 뭐 청구 뭐 이런 대구 쪽에 유명한 청구에 싹 다 문 닫았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외환위기쯤 가서인가 뭐 동아건설 이런 거 이제 문 닫고 줄줄이 문 닫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 건설회사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그때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때인데요. 네. 이번에 중국의 구조조정이 그 정도 강도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그 디벨로퍼들 쪽에 네. 이제 배드뱅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일부분 구조조정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로 공격적인 구조조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그 시진핑 일기 지도부 때부터 이런 뭐 이제 그때 시클리컬 쪽 산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런 구조 조정들이 있었었잖아요. 지금 그때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철강 이런 거. 공급개혁 정책이란 이름 하에 뭐 제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철강이었었고, 그때 그렇죠. 뭐 건설사도 있었었고 네. 이제 건설도 그렇게 그렇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구조조정이 한번 진행된 상태였었고, 지금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디벨로퍼들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레벨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 정책을 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그러니까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에서 다시 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고속 경제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거를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기 지도부 때도 그런 시클리컬 산업들에게 규제 정책을 했었었고, 2기 지도부에는 저희가 아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했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버블을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서 이런 하락이 없도록, 뭐 예를 들면은 2008년도에 대규모의 부양책을 한 이후에 중국이 오히려 부작용들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하방을 막는 그런 정책들을 구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근데 화끈한 걸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우리는 항상 뭔가 막 화끈하게 막 땅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래가지고 그 그렇죠. 효과가 좀 200만 원 화끈하게 줬고 그다음에 화끈하게 망했고. 네, 저희도 항상 이 중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부양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양책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음. 항상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기대를 2008년도 수준의 이런 네. 대규모 부양책들을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최근 2달 동안 이제 3달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2분기에 한번 반등을 했다가 3분기에는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후퇴된 것도 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뭐 2.5% 정도였고 그리고 연초에 목표로 5.5%를 제시를 했으니까 뭐 하반기에 8%를 넘기는 경제 성장률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들이 나올 거다라면서 시장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내년에 쓸 부양책분들을 그러니까 뭐 자금이든 이런 정책적인 여력을 하반기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하반기에 8% 넘겨서 5.5%를 달성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2008년도에 9년도에 부양책을 써서 경제 성장률 하루 1년 반등하고 그 이후로 구조적으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현재 경제 레벨에서 전개가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낮추면서 그리고 이번에 당대회랑 내년에 있을 전인대까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치 이벤트에서 총 3개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중전에, 2중전에 그리고 이제 당대회까지. 그러니까 이런 주요 정치 이벤트를 이제 앞두고 방역을 잡으면서도 그렇게 좀 안정된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연속성은 오히려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은 정책 연속성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예전처럼 막 이제 부양을 해가지고 끌어올려놨다가 싹 망하는 건 안 하고 그냥 이제 아주 안 좋아지는 사태를 조금 이제 막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 맞죠? 네. 네, 김경환 파트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진짜 다음 주에요. 중국의 당대회. 이제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코로나도 막 이렇게 뭐 해주고 부양책도 나오고 이것만 지나면 이제 뭐 시진핑 상기가 시작되면 뭐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지는 겁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뭐 10월 16일 직후에 뭐 당장 뭐가 바뀌거나 이렇게 직후에 바로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으면 사실 선반영해서 이렇게까지 또 홍콩이나 이런 쪽 빠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제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하고 방역이고 네. 그리고 산업 정책이 좀 불균형했다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많이 불균형했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까 뭐 건설업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클수록 본인들이 체제를 위협받을 정도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게 클수록 본인들이 유리한 듀레이션을 가지고 시간을 길게 늘려뜨려서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을 좀 더 취하거든요. 두려울수록.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산업 정책도 불균형했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후폭풍이 뭐 꽤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당대 이후에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한 11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치국회의 같은 것들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방역, 부동산, 산업정책 셋 중에 한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눈에 띄게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동산이 그럴 걸로 보는 이유는 규제를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재정 적자 부분이 이제 토지나 부동산 관련 수입 자체가 워낙 쏠쏠한 수입원이었었는데 사상 최초로 이제 2번째 적자가 날 걸로 올해 예상이 되거든요. 뭐 주택 거래라든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 부동산이 총력 부양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14, 15년으로 마지막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적자가 났을 때고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적자가 확실시 되는데 지금 정도의 그 부동산 회복세라면 내년에도 거의 적자가 확실시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적자는 솔직히 당위성 측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완화할 걸로 저희가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완화 조치는 나오고 있는데 뭐 연착륙을 유도한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방역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가 계속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연말까지 기대치가 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식의 그 완화를 바라시는 시각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방역 지침이 좀 바뀌거나 최소한 백신에 대한 입장이 나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완화 혹은 로드맵이 나오는 정도 수준이
저희가 보는 이제 기대치 정도고 주가라는 게 이미 소비나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완화 가능성을 당대위에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산업 정책은 뭐 플랫폼이나 제조업 육성 위주로 가고 플랫폼 쪽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업은 좀 규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앞단의 부동산하고 방역이 좀 완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따라오는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완화되는 신호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적자 때문에. 네네.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공급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자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쉬어가는 해 정도. 그러니까 쉬어간다는 게 총력 부양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의 강도에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차피 경착륙을 거의 프라이싱, 그러니까 주가에 거의 반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나빠지는 시나리오로 좀 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4분기에 일단 바닥 확인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우리 질문 안 해도요. 아, 그냥 네. 바로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바로 딱 16일 뭔가 큰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또는 뭐 내년 3월까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 뭐 이러든지. 예. 뭐 저도 뭐 톤 자체가 이제 크게 다르다는 건 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네. 뭐 크게 네 가지를 본다면 현재는 뭐 이제 제로 코로나 네. 정책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업 쪽 규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요즘은 대만을 선두로 내세워서 좀 나오고 많이 있지만 미중 갈등까지 좀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 드린 순서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로 코로나랑 플랫폼 쪽은 좀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를 들면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상대방이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미중 갈등을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앞에 이야기 드렸던 제로 코로나랑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100%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수준의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현재보다는 방역 강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풀어주게 된다면은 이건 뭐 증시나 뭐 경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 써왔던 모든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효과가 인풋 대비 결국 안 나오는 아웃풋이 거죠. 안 나오게 네.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결국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은 최근에 있었던 뭐 고용 쪽이나 그런 소득에 대한 불안도 그 과거 2년, 2, 3년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내수 회복이 된다면은 결국에 수요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나와 있는 중국의 공급 측에 있는 재고 문제도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해결되고. 것이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 뭐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한 기술 지도부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뭐 3기 지도부에는 분명히 조금 다른 색깔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규제 안 한다고요? 아니, 뭐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규제한다? 네, 뭐 네. 규제에 대한 분명히 완화 시그널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한 2, 3년 전부터 플랫폼이 계속 안 좋았을 때, 네. 그러니까 올해 10월 당대회까지는 이 정책 스탠스가 변화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기 지도부 당시에 그런 시클리컬 산업들의 그 광범위하게 있었던 공급 개혁 정책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때까지는 크게 그 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올해 10월 당대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4월 달에 그 중국 정부가 그 경기 그 4월 달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 매우 안 나왔었을 네. 때 그때 뭐 경기 회복을 근거로 이제 부동산 규제랑 플랫폼 규제 완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원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쪽 규제 때문에 그
부동산 공급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뭐 중국 은행이나 경기 시스템에 대한 그 걱정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 쪽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집중은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당대회랑 그 좀 길게 봤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플랫폼 쪽 규제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쪽은 사실 중국 정부가 그 정책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이미 관련 펀더멘탈 지표들이 마이너스 좀 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시간을 기다리려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뭐 미중 갈등은 사실 뭐 중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계속적으로 중국 중화권 증시에는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네. 김정환 의원님 뭐 아니, 이야기하시려고 질문하시죠. 아니요 지금 여기 네. 말씀을 네. 정리하려고 제가 명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네. 그 플랫폼 규제나 제로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아, 네, 뭐, 그러니까 내년 3월 전인데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 내로는 분명히 내년 3월이면 너무 긴데요. 3월이면 우린 그 지금 사이에 10월 16일 굶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언제가 될지는 저도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가장 어렵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로 코로나랑 서비스 네, 플랫폼 그러니까 규제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보였을 때 네. 실제 경기나 주식시장에 효과가 조금 클 것. 효과가 클 만한 거는 그 앞에 이야기 드린 제로 네, 코로나랑 플랫폼 쪽 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장님 무슨 이야기 하시죠? 아 이게 요새 저희 뭐 대한민국 축구도 빌드업이 화두인데 뭐 맞냐 틀리냐 뭐 네. 저희 벤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사실 이 부동산 플랫폼도 어쨌건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당위성 명분 이런 거를 엄청 빌드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특히 심하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책을 해석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은 빌드업 없이 이걸 또 갑자기 완화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이 명분을 네. 중요시하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뭐 권위주의 경제에서 한 사람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집단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라면 뭐 시장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도 아닌가요? 있지만 그건 뭐 저희가 이거는 증명하기에는 네. 너무 짧은 구간이라 네. 작년에 공동부유, 재작년에 뭐 탈탄소 그리고 이번에 3년이면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뭐 권위주의화 될 수 있다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처럼 볼 거냐 그거는 차이가 러시아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네. 단언할 수 없는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빌드업을 완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소위 말해 좀 밑밥 같은 것들을 네. 곡선을 깔아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멘트에 조금 귀 기울이면서 거의 기우제 지내듯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1월, 12월 중에 천지개벽하게 바뀔 정도의 복선이 지금 깔려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 물론 뭐 마음을 갑자기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점진적일 거라고 아쉽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도 그렇고 사이클도 그렇고 죽여놓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대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본질적으로 홍콩 증시가 이 정도로 하락할 만큼의 이제 가치냐 리스크 대비해서 이렇게 본다면 실마리를 저희가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는 좋은 쪽으로 좀 보자라는 쪽에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네. 이제 정책 대응은 그래도 좀 더 완화적일 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리바바가 규제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뭐 우리나라 이제 사실 카카오 알리바바도 300달러에서 지금 84달러 하더라고요. 뭐 한 4분의 1 정도는. 살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잠깐만.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사실 힘들죠? 카카오 떨어진 걸 규제 이슈라고 지금 한국에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금리도 올라가니까 뭐 성장주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알리바바가 진짜 그 플랫폼 규제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제 코로나나 서비스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규제가 이제 가장 이제 풀기 쉽고 먼저 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네. 뭐 저희도 핑계지만 네네. 저희도 중국 에너지 방어 논리로 얘기할 때 네. 뭐 한 사람이 어떤 한 기업이나 이런 쪽 잘 나가는 기업들 망쳤다라고 얘기할 때 네. 이제 현 시점까지 왔을 때 미국 빅테크나 국내 빅테크가 네. 반독점법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라는 게 또 있었고 중국이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게 있고 그 방식이 조금 우리가 볼 때 무식할 수 있고 좀 과격할 수 있고 좀 선제적으로 풀어줬다가 더 뭔가 걷어가는 것도 너무
방식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이질감 느낀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건 간에 그 중국이 내년에 전반적인 정책 환경이나 생태계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중국 내 빅테크가 트래픽 베이스나 뭔가 정책에 밀어줌으로써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저희는 어렵다고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할 수 있겠고 회복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지만 글로벌 트렌드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주 쪽에서 볼 때 중국 정부가 과연 에너지, 뭐 신재생, 배터리, 반도체 외에 육성 산업 외에 이제 기존에 규제했던 산업을 과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거냐라면 아직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된 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뭐 설사 중국이 먼저 선제적인 규제를 했더라도 내년에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아니 홍 의원님 서비스 풀어준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규제. 지금 워낙 그 많이 역대급의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빠진 상태에서 네네. 분명히 이제 플랫폼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네. 이제 투자 기회에선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네. 저도 이제 공격적인 매수에 대해서 어렵게 보는 게 어. 이제 플랫폼은 과거에는 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을 업고 이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아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높았던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먼저 해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정책적인 목표는 저는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쪽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플랫폼은 스스로 지금 외형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외형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반등을 이야기 드렸던 거지 그 과거의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알리바바를 이제 찝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지금 외양 성장들이 플랫폼들이 다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익은 가장 안 좋아지는 이익이 제일 안 좋았던 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로 이제 광범위하게 저희가 묶어놨지만 뭐 이커머스든 광고든 다 여러 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커머스의 대표격으로 뭐 알리바바나 징동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찝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금 알리바바가 더 높은 건 맞는데 더 낮은 건 맞는데 문제는 외형 성장이 이제 옛날만큼 안 나온 상황에서 결국 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그 가격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징동은 그 알리바바보다는 계속 실적을 봤을 때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징동이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더 징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각 기업들의 주가를 눌러놨던 규제들은 풀릴 거니까 이 이후에 얼만큼 반등할지는 사실 기업들이 정책적인 도움 없이 그러니까 도움도 없고 규제도 없이 얼마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지로 이제 증명을 거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부에 나오는 김미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싼 건 맞다. 근데 살 타이밍이냐? 이거는 좀 모르겠다. 이거 같아요. 그냥 오늘 8% 오르니까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막 네, 급락했었던 게 그러긴 8% 하죠. 오르면 눈길이 갈 수밖에 그리고 없습니다. 그럴 때 올라탔다가 꼭 물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이게 사실 서비스업이 안 좋아지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플랫폼 경제 쪽에서도 아마 잘린 사람도 많고 네. 유사 알바와 비슷한 그런 약간 중국 내에서 약간 프리랜서 비슷하게 썼던 그 인력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실업을 해서 네. 최근에 중국 뉴스 보시면 안 좋은 뉴스 중에 이제 그 젊은 층의 이제 실업률이 높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고용 측면에서 옛날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고용이 안 좋은데 왜 규제를 안 풀까? 네. 왜 부스팅을 안 해줄까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 3기 지도부에서도 산업 정책을 좀 이상적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 몰고 가고 싶은 거는 서비스 쪽의 고용이 더 이상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강소 뭐 제조기업들을 키우고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워했던 그런 대기업과의 격차나 이런 것도 줄여가면서 제조업 쪽으로 몰고 가고 싶다. 그래서 에너시프트하고 신형인프라랑 뭐 여러 가지 묶어서 독일식 혹은 뭐 대한민국, 대만식의 제조기업을 가져가고 싶은 건 좋은데 거기서 고용 창출을 당장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거든요. 네. 그 과도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 경기나 소비는 계속적으로 죽는 상황으로 갈 텐데 다음 지도부에서도 결국에 이상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하면서 고용이 좀 구멍이 나더라도 메워가면서 계속 이쪽에서 창출해 보겠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주가에는 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은 내년에도 중국 쪽에서 주도주 고르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국 투자하신다면
육성 수혜주들로 보시면 되고 중국이 소비나 생산을 주도하는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혹은 뭐 일부 논란이 있지만 태양광 이런 것들 보시면 되지만 과연 다른 쪽으로 로테이션이 갈 수 있느냐?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플랫폼이 주도주가 아니고 소비재나 소비도 공동부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은 침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중국 메이저도 다 비슷할 텐데요. 되는 주식으로만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로테이션 되는 거는 방역과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과연 화끈한 규제 완화가 있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좀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주도주 관점에서. 아니 이게 네. 화끈하게 풀어줘야 되는 게 이게 꼭 중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ELS 이런 거 많이 묶여 있거든요 지금. 네. 홍콩 이게 그렇죠.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홍콩 시장 금융주랑 테크주 이게 시총이 되게 높은데 이게 안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뭐 홍콩 시장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홍 의원 네, 네. 들어볼까요? 아 일단 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에 이제 반복이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바닥은 사실은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아니, 계속 그러니까 빠지고 지금 있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언제까지 다질 거예요? 이제 뭐 H 기준으로 거의 이제 PER 밴드를 이제 8배 수준까지 네. 다시 내려왔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A주랑 H주 그러니까 네. 본토랑 홍콩의 그런 프리미엄 지수를 보면은 지금 홍콩이 50% 넘게 할인을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환도 그렇고 이런 대외 위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후광통 때부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중국 정부가 원했던 거는 홍콩 증시가 약간 중국의 대표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대외 환경들도 그렇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군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항상 좀 A주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고 안 좋을 때마다 H주에 대한 조금 이제 회피 심리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50% 수준의 할인은 조금 과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규제 정책의 일부 변화와 함께 홍콩 증시 할인 폭은 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홍콩 증시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을 더 저는 높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전제 조건이 그 아까 그런 규제 정책들과 여기서 말하는 규제 정책이 제로 코로나도 이제 포함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정책들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3월 내로 이제 정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그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의 발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결국에 중국 그러니까 3월 길다면은 뭐 내년 1분기 짧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그 방어주적인 성격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실은 저는 이번 10월 네. 이후로 네,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내년 3월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 지금 계속 한숨 나와요 지금 계속. 네, 근데 아니 이게 분명히 네. 한 6월 7월에는 10월 이거 되면 그러니까 뭐가 바뀔 것이다. 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한 6개월 전에 계속 그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게 막상 아마 다가오니까 지금 또 정치 이벤트 과정에서 이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게 중요한 정치 이벤트들이 있고 여기서는 네. 지도부가 교체가 되는 그런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이제 그게 딱 10월 16일에 한 번에 바뀔 거다라는 뭐 기대인데 어쨌든 한숨만 이게 나오네. 모든 게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아까 홍콩 얘기하셔서 이제 네네. 저는 그냥 ELS 관련해서 너무 우려들이 깊으시고 네네. 저희도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H지수 기준으로 제가 보는 이제 4분기 하단이 6,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끌어올려서 이제 6,200인데 네. 여전히 제가 지금 5,800까지 제시한 갔었- 하단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추정 근거는 뭐 어쨌건 뭐 지금 잘 안 맞고 있습니다만 PB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하지만 지금 저는 충분히 좀 과매도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이 과감하지 못하고 지금 보는 부동산 방역 이런 게 풀리기 전에 하필 유로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때려 맞은 상황이고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거는 홍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안 좋은 것들을 가장 반영하기 쉬운 시가총액 구조, 뭐 금융, 소비, 서비스가 많고 부동산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본 거고요. 역발상을 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ELS 투자자들은 어찌됐건 2024년이든 어떤 1, 2년 안에 낙인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이제 8,000대나 뭐 회복을 좀 그렇죠. 하셔야 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방향성은 저희가 예측이 자꾸 틀렸고 다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혹은 앞으로의 성장률 내년에 회복하는 부분이나 중국의 실제 맷집 대비해서 이게 더 과도하냐 아니면 더 내려갈 게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시스템 위기 직전까지는 거의 반영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위기만 오지 않으면 네. 뭐 더 내려갈 일 없다. 네, 유럽계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뭐 제일 큰 건 중국 내 부동산과 네. 금융이 홍콩에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더 반영할 만큼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6,500대 이하의 가격은 계속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네. 그 시기는 제가 뭐 당연히 지금까지도 못 맞췄고 앞으로도 좀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그 가격대로 회귀하려고 할 거고 올해는 연말 안에 지수 하단만 잘 구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중국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제로 코로나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뭐 시기적으로 11월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3월 이러더라도 분명히 변화라는 게 있을 거라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역사적 저점이고 시스템 리스크가 방어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낙관하는 쪽으로 좀 보면서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6,800에 이제 8,000대 정도의 이제 밴드를 4분기에 걸어놨고요. 내년 상반기는 좀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방향성이 틀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저기 우리 그 김의원 텔레그램도 내가 계속 구독을 네, 네. 해서 굉장히 열심히 봐요. 뭐 명단 보면 나 있을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쭉 들어본 바는 방향성보다는 시기를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 네네. 정부가 그 우리가 시기에 우리가 대한 예상했던 부분들. 네네네, 거 맞습니다. 시간만큼 안 해주고 더 늘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늘어지면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는 거고. 네네. 뭐 그 그런 시점과 거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뭐 진입 타이밍이든 말씀하신 회복의 시점 이런 것들이 틀린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뭐 아무도 그렇죠. 시점도. 시진핑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1분 네. 남았습니다. 짧게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 중국의 무역 적자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재고 조정 언제쯤 끝나고 우리나라 또 수출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을지. 김 저희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연말 지금 현재 5월부터 굉장히 세게 진행되는 재고 조정의 속도는 네. 일단은 연말 안에 조금 진정이 될 것 같고요. 재고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다음 단계 재고 확충으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연말 안에 극심하게 이렇게 수입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것들은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측을 좀 드렸습니다. 네. 홍의 어떻게 보세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네. 그냥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 무역 적자 계속 나는 이유고 네. 우리 무역 적자 계속 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 계속 패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사실은 그런 중국이 이런 재고 조정은 불가피했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정책 효과나 정부의 말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생산 능력, 그러니까 기업들의 활동은 계속 빠르게 항상 회복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은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인들의 소비는 계속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어 있었었고 일을 못해서. 네, 그렇죠. 아니요.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예를 들면은 방역을 하더라도 네. 보면은 기업들의 그런 생산 활동, 뭐 투자, 물류들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는 진행을 해왔었지만 네. 개인들의 뭐 소비, 서비스 소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막았었거든요. 갇혀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이 그 실물 지표를 보면은 그 항상 이제 산업생산 증가율은 가장 좋았었었고 네. 개인들의 소매 판매 활동은 항상 뒤처지게 갔었었고 그럼 자고는 쌓일 수밖에 예,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못 따라가 주다 보면은 수요는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정부가 그나마 정책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건 이제 투자였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계를 보면은
그 산업 생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 기업들의 투자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반응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민간 기업 투자, 개인들의 소비 네. 이렇게 항상 뒤쳐져서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데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재고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었고 네. 이거를 이때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해외로 많이 이제 밀어내긴 했었잖아요. 많이 그게 나갔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랑 유럽 많이 미국 경기도 나갔고. 좋았었었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까지도 흑자는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30% 넘게 나왔었었고 네. 이제 무역 흑자 덕분에 이제 위안화도 강세로 갈 수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결국에 저는 이 재고 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확충이 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수요를 확충하는 데까지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있었던 부동산 쪽, 또 서비스 3월까지. 쪽. 또 3월까지. 또 3월까지. 뭐 다음에 방역. 그러니까 자꾸 아니, 이제 10월 16일 광군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빼빼로데이. 근데 그 사실 그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정책들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뭐 근구 인식해가지고 이때 뭐 네네. 소비 막 그렇죠. 폭발하는 네네. 기간이라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크게 효과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번에 효과가 별로 안 좋았다며요. 뭐 저희가 이게 월간으로 이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네. 과연 중국의 수요가 좋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제 소비 품목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음식료 계열들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계열들은 이제 제로 코로나가 이제 방역 조치가 강해지던 셧다운이 있던 없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월간으로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소비재 품목들 내구재 소비들은 사실은 이런 경기 상황이나 고용 이런 소득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품목들이 아니나 다를까 현재까지는 월간으로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YTD 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중국이 수요가 아직까지 그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회복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 측에서 좀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뭐이 재고 조정은 뭐 연말 내로는 어쨌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좀 갈렸습니다. 지금 한 분은 연말 정도면 저희가 좀 완화될 지금 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 길게 해주세요. 시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재고 증가율 같은 걸 보면 어차피 출하량이랑 같이 봐야 되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고 재고 출하를 조정이 작년 한 5, 6월 정도 이제 저점에서 갑자기 이제 리스타킹 하듯이 이렇게 재고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YOY로 한 20%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역대급이었다며요. 예,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 최근에 5개월 동안 중국 PPI 하락세라든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그리고 중국의 공산품이나 상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거의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돌아갈 기세로 지금 막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향후에 운임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지금 정도의 그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다음 재고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재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지금 거칠었거든요. 네. 5, 6, 7, 8, 9월 달 거의 4달이 그랬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생각보다 4분기 중에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뭐 중국발 인플레는 이제 거의 삭제가 된 거고 네.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고 중국이 오히려 이제 디맨드 걱정과 디플레이션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쌓였던 재고들을 너무 갑자기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품도 심지어 우리나라 제품뿐만이 아니라 독일, 대만, 뭐 주요 수출국들이 다 적자거든요. 네. 중국이 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꼬인 그 재고들을 풀다 보니까 극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대중 적자의 추세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또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시점을 내년 1분기 정도에 중국의 이런 생산자 물가의 바닥 확인 그리고 재고 조정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 처음엔 자발적일 때 전반부에는 굉장히 극심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산업 생산이나 그 가격 하락세가 좀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후들을 PMI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해 드릴 거고 저희 생각 1분기 전에는 중국 쪽의 수입이나 우리 쪽에 대한 이제 대중 수출이죠.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적인 것과 중국이 너무 나빴었네라는 것들이 해석이 좀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중국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였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증가율하고 재고 자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재고 증가율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한 20%까지 갔다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증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네. 다만 이제 아까도 홍 의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비 쪽이 회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소수 육성 산업들 혹은 뭐 생산이 앞서 나가면서 그리고 또 얘네들이 팬데믹 때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MS가 올라가면서 재고 투자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이 생각보다 더 나쁘고 수요 조정이 굉장히 더 가파른 상황에서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재고가 쌓였을 것 같거든요. 일부 네. 산업들은. 그래서 일단 진행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그 낙폭이나 하락세는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네. 좀 짧고 굵게 진행되지 어쨌든 않겠나. 지금 재고는 레벨 단으로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네, 재고 증가율 자체는 감소세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어느 정도 증가는 하죠. 네. 증가는 하겠죠. 네네. 근데 무지하게 쌓여 있는 게 계속 증가세가 되니까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줄고 적정 재고 수준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증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걸 기대하기는 그럼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산업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고 조정 과정이긴 하고요. 또 한숨이네. 아 근데 뭐 내년 초까지는 괜찮아진다고 뭐 우리나라 수출 뭐 괜찮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네. 지금 재고 희망을 쪽에서 가져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추가 질문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모든 것이 중국의 방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핸드폰도 안 바꾼다며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안 바꾸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안 사가지고 가니까 반도체도 힘든 거고 뭐 이런 건데 방역이 혹시 제 걱정이 그거예요. 혹시 우리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을 아는 바로는 사면임 하기 직전까지는 아무 사건 사고도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방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혹시라도 이걸 풀어줄 때는 연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곧바로 푸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감기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나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일부 서구권에서는 이미 네. 코로나를 감기처럼 해서 서구권은 했기 감기처럼 하고 때문에 있죠. 이제 네. 이미 다 마스크도 풀고 이제 근데 돌아다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방역이 풀리는 게 바로 10월 16일 직후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건 당연히 아무도 못하죠. 어렵지만, 네. 네. 어쨌든 그 6개월간의 주요 정치 이벤트 과정에서는 분명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줄 만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내년에 되면은 분명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중국이 지금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안 굴러갔던 이유가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제일 크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게 되면은 그 개인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그때부터 그런 이제 급등이에요. 소비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네. 중국발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위원님이 전에 이야기해 주신 재고 조정도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은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중국이 오히려 중국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을 했었지만 올해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 미국 CPI를 들어올리는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미국 CPI랑 중국 PPI를 그려보면 이제 같이 가고 있었었는데 중국 PPI는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었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높게 유지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그 미국 자체적인 그러니까 뭐 물류난이든 인력난이든 네. 미국 문제 때문에 물가가 현재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내년에 중국발 수요가 붙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쪽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중국이 다시 물가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자 물가 입장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일각의 희망처럼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이 결국에 미 연준이겠죠. 미 연준이 그 긴축 모드를 조기에 종료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또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중국을 가장 네, 중국 전략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글로벌 내년이다. 중앙은행들의 그런 긴축 기조가 그 생각보다는 좀 유지되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 완화 기조를 가져가고 여기에 사실
올해도 중국은 완화, 글로벌은 긴축을 택했는데 중국 주식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조합 내에서는 중국 주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코로나 다음에 전쟁 터지고 전쟁 터져서 이제 물가 잡히려고 하니까 또 중국이 또 수요 늘어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또 모셔서 또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투자 파트장님 그리고 홍록기 키움증권 선임연구위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